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산관리, FP 자산관리 제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 핵심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풀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초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된 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본 수업 시도 수업만 들으면 차분히 전진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 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9페이지 5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정승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9페이지 5번 보시면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요한다. 틀렸죠? 한 사람만 해도 돼요. 나머지 자녀는 상속을 포기해도 돼요. 1인이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버님이에요. 근데 돈키호테라고 그랬죠?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돈이 많지만 돈이 많다 하더라도 부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부동산, 동산 많이 갖고 계신데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 빚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여기 자녀들이 있어요. 을 누구 처. 그리고 병 누구 자녀들, 정 누구 자녀들 이렇게 있을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원이 포기서를 다 제출해야 돼, 상속인 전원. 따라서 사촌까지 다 포기를 해야 되고, 사촌이 연락이 되면 전화를 통해서 포기서 제출하라면 되는데, 연락이 안 되면 포기서 제출하는 사촌은 이거 다 승계되는 거예요. 폭탄 맞는 거예요, 폭탄. 그래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이거 행사하시면 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죠. 요 한정승인도 역시 똑같이 하는 건데 만약에 갖고 있는 재산이 10억이다. 채무 부채가 15억이다.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갚고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은 영구의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답니까? 그렇죠. 영구적 항변권이다.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다.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아빠가 차를 갖고 계셨다.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까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봅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압류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까지 사용은 가능한데 낙찰 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찰 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신문에 공고를 했어요. 물론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간신문에 공고했는데 그리고 채권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빚쟁이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빚쟁이들에게 통보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채무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해야 돼요. 채무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하셔야 됩니다. 채무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분 배당.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금융기관에서 배당 절차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금융기관에서 배당에 협조를 안 해요. 전화해도 잘 모른다 그러고 자꾸 딴 사람만 바꿔주고 이런 절차를 몰라요. 한정승인의 항변 절차.
이런 절차를 몰라요, 직원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결정문을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배당 절차 협조해 주시고 공문을 보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렇지, 이 직원들이 감사나 추후 담당자가 바뀌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버려요. 그러면요, 전부 갚아야 돼, 전부. 따라서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변호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근거를 결정문과 내용 증명을 보낸 거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 5번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중에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요한다. 틀렸지. 단독으로 해도 돼. 나머지는 포기로 할래 이렇게 따르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객관식에서 모두 언제나 반드시 동시에 다만 늘 전혀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한두 문제 가볍게 맞추거든요. 모든 틀림 확률이 높습니다. 틀렸습니다. 단독으로 해도 돼, 단독으로. 2번 한정승인을 하면은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죠? 요거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제출해야 돼.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요거 양식 있어요. 따라서 5번은 2번이 맞아요. 9페이지 5번에 2번은 맞아요. 3번 한정승인을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지. 상속 개시 안날로부터. 상속 개시 안날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3개월 내 신청하셔야 돼. 아니다. 그럼 틀려. 아니다. 틀렸어. 4번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선관주의로서 상속재산을 관리한다. 틀렸죠? 여기 상속재산이 있을 때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 상속재산을 갖다가 선관 주임으로 관리한다. 그럼 틀려요.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하셔야 돼. 틀렸습니다. 자, 9페이지 5번에 5번 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혹은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틀렸죠? 2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2번만 맞아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0페이지 넘어갑니다. 10페이지 6번입니다, 여러분. 6번 보시면 일반법인 신법은 특별법인 구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음 중 어느 원칙과 관련된 법인가 이렇게 돼 있죠? 어느 원칙과 관련된 법이에요. 특별법 우선원칙이죠, 여러분. 특별법 우선원칙. 우리 법을 분류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어요. 일반사법과 특별사법도 있죠. 일반공법과 특별사법, 특별공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법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법, 일반사법. 사법 하시면 주로 개인상호 간, 사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고요. 공법 하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법,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계약 법률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건 사법을 적용하는데 일반법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사항이냐 적용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두루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상이냐, 어떠한 장소냐, 적용상 제한 없이 두루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법이다 그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건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면 특별사법은 뭐냐?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상이냐, 적용상 제한 있는 법이에요.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할 때는 민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회사, 상인이다, 상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법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한대? 법률 용어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네,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계약 법률 행위 등을 할 때, 계약 법률 행위를 할 때, 만약에 여기 주택에 대한 주택 소유자 주인 아저씨 갑과 세입자 임차인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럼 뭐가 있어요? 민법 621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주인 아저씨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주인 아저씨가 바뀌어서 제3자에게 임차권의 존속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해주세요. 대항력을 좀 갖게. 보증금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하니까 보증금의 안전이.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뭐래? 딴 데 가서 알아봐. 계약 자체를 안 해버려. 등기 자체 안 해줘요.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제3자인 병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 전 한마디 상의 없이 매매 계약을 해서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서 병이 새로운 집주인이 됐어.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집주인이 이름이 이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미리 이 주택의 등기부 등본 을구를 열람하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어떤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렇지. 한마디 상의 없이 보증금 안 주고 현 입주자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 인도, 반환을 구할 수 있다니까.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 두 글자로는 뭐라 그래? 나가. 세 글자로는 뭐라 그래? 나가라고. 나가라. 광고 CF로는 뭐라 그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보증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죠. 보증금 주고 하면 안 주고 안 주고. 이게 커다란 문제지. 따라서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요. 뭐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그럼 임차인 을이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임대인 구소유자 갑을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싸가지가 없다고 어디 때려줘야 돼? 깃방망이한테. 그리고 보증금에 관한 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벌써 연락이 안 돼. 벌써 연락이 안 되면 노래만 부르고 계셔. 무슨 노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호가. 등기가 안 되면. 따라서 민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민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에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입주하시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시면 언제부터 이길 0시부터 확정일자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즉 등기안에서도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다면 보증금 채무를 인수해야 돼요. 따라서 주택의 인도, 명도,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똑똑한 매수인은 요 금액만큼 깎고 사셔야 돼. 어디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따라서 민법이 있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 돼버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것이 일반사법과 특별사법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법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공법의 관계. 자, 제일 쉬운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 쌍칼 아저씨. 그런데 쌍칼로 을이라는 사람을 위해를 했다는 거예요. 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뭐로 처벌해야 돼? 형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따라서 형법은 일반법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상이냐 적용사항 제한 없이 모든 국민 일반 사람에게 모두 적용하는 거예요. 예? 예, 마치 민법같이. 그런데 얘가 이 쌍칼이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이 고딩이 고등학교 학생 아니에요? 고1 학생. 근데 친구를 칼로 찔렀더라고. 그럼 형법으로 우리 일반 국민 서인같이 처벌합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조금 형법보다는 처벌을 완화시켜줘야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법률에 따라야 돼?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을 조금 완화를 시켜야 돼. 처벌을 조금 완화시켜야 돼. 처벌을. 자, 그러면요. 요번에는 이 고등이 아니라 뭐예요? 일병. 일병이 뭐야? 군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군인. 아니, 내업안에서, 수류탄을 감췄대, 수류탄을. 선임들이 괴롭히니까 골탕 좀 먹으라고. 그럼 어떻게 돼? 내업안, 소대, 중대, 대대 발칵 뒤집어 찾았지. 야산에 감춰놓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형법으로 처벌해야 돼요? 군 형법으로 가중 처벌해야지. 장난 아니야, 이거. 군형법으로 가중 처벌해야지. 따라서 이런 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 뭐야?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상이냐, 어떠한 장소냐, 적용상 제한이 있는 거지. 그리고 군인 같으면 군형법으로 조금 더 처벌이 강화가 되겠죠. 아니, 근데 이게 실상. 제 친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선임들이 괴롭히니까, 워낙 귀엽게 큰 친구라, 수류탄을 장난으로 감췄대. 그게, 내반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발칵 뒤집혀가지고 찾았는데, 내반에서, 군법회 회부가 됐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우리 친구 중에 3년 전에 사단장 된 친구 있거든. 11사단 홍장군이라고. 그거 혹시 연락 드리냐고. 아니, 연락 안 드린 지가 뭐 20년이 넘었는데 무슨 뭐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해달라? 해결되지도 않고, 옛날에는 뭐 조금 사단장이나 지휘관들이 처벌을 좀 완화시켜줘라, 군이니까 이런 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연락이 돼도 그렇지. 그래서, 3년형을 받았대, 3년형. 군형법에 따라서. 우리 때는 남한산성 교도소인데 요즘엔 여주교도소라네. 거기서 3년형 받았대. 3년형. 네.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사의 계약을 할 때는 민법을 적용하지만 회사와 상인 간에 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다 상법을 적용하지만 여기가 은행이다. 그러면 특별법이 돼버려요. 상법에 특별법이 돼버려요. 은행법. 그래서 은행법을 우선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요번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요번에는. 우리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에 사시는데 이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뭐냐? 첫 번째 민법이 규율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법이 580조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 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법조문에 정해놓고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일반법과 특별법이 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집합 건물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사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사법, 특별사법 이렇게 돼요. 여기는요. 공법이에요. 일반공법, 특별공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있어. 뭐 아파트 같은 데는요. 주택법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돼요. 따라서 아파트 같은 데는 주택법이 여기에 또 특별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택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사실 파악했습니다. 주택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사실.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자, 지금까지는 뭐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알면 응용력과 순발력이 생겨요. 따라서 10페이지 6번 일반법인 신법은 특별법의 구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음 중 어느 원칙과 관련된 것인가? 이건 특별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주의. 정답 1번이었어요. 그래서 해설 거기에 박스 참고 안에 상세한 내용이 돼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정리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 넘어가시면 7번 문제입니다. 12페이지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2페이지 7번 문제. 12쪽에 7번 문제예요. 회사나 기타 단체가 그 조직과 구성원의 법률 관계 및 대내적 활동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규범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거는 자치법규죠. 자치법규. 자, 여러분 법원이라는 게 있어. 법원. 기관, 지방법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법원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니까 우리 간단히 기초를 잡기로 합니다. 법원 하면 뭐예요? 법의 존재 형식 근거예요. 그건 뭐가 있대 여러분?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문법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 그러나 성문법이 뭡니까? 그럼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문법이라는 건 뭐야? 문자화된 법전으로 구성. 문자화된 법전으로 구성 이루어졌다. 그건 뭐가 있어요? 그렇지. 뭐가 있어? 이런 건. 맨 위에 헌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법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렇죠. 명령. 자치, 법규, 이런 게 있다니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 헌법과 법률, 명령, 자치, 법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 한 나라의 법체계를 독일의 법학자 한스 켈제는 피라미드형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상위법은 하위법으로부터 하위법을 구속한다 이런 얘기고, 상위법은 하위법은 상위법으로부터 효력을 부여받는다 이런 관계인데, 맨 상위법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헌법. 그 다음은요
법률. 그 다음엔 명령. 그 다음엔 자치법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부속하고, 하위법은 상위법부터 효력을 부여받는다. 이런 유명한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제정한 거예요. 명령은요, 행정기관의 위임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률인데, 발하는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 장관의 부령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제주시에 자치법규까지 제정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임을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률인데,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면 뭐라고 그래?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을 받아 직접 제정하면 뭐라고 그래? 규칙. 이렇게 이름을 쓴다고. 그러면 이때 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성문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헌법재판소 결정. 또 뭐가 있대요? 대법원 규칙. 그리고 국가 간의 조약으로서 국회 비준을 얻은 거, 이런 것은 법의 존재 형식, 그런 연원 법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도 있대? 불문법. 자, 우리나라는 독일법, 대륙법 체계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문자된 법전 성문법이 한 국가의 1차적 주요 법 체계 근간이 되고, 불문법은 2차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로 유명한 건 뭐예요? 관습법. 따라서 관습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친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제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야? 관행이 법적 확신이 존재하고 국가의 승인, 법원의 판결로 검증을 받았을 때 관습법이 돼. 따라서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두 번째 판례는요, 그렇죠. 법원의 판결이 반복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한 건데, 법률상의 구속력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사실상의 구속력이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조리. 조리는 뭐예요? 사물의 본질적인 도리나 이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사회생활의 건전한 상식. 예? 그리고 또 뭐야? 법관의 양심,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불문법이 뭐야? 문자된 법전으로 구성되지 않은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도 나와 있고, 지금 뭐도 나와 있어요. 문항 중에, 7번의 문항 중에 약관, 정관,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정관. 정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정관은 법인의 설립 절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법인의 설립 절차. 법인을 설립하려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적은 학술단체냐, 자선단체냐, 기회, 종교, 자선을 목적으로 하느냐, 목적이 뚜렷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설립행위. 설립행위가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법률행위다 하셔야 돼,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중에서 사단법인, 사원, 사람을 중심으로 결합된 법인도 정관을 작성하셔야 되거든. 그리고 정관을 작성하시고, 사원을 중심으로 결합된 단체니까 2인 이상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해서 방향을 같이 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그래서 법률행위 중에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합동행위가 되죠. 합동행위. 합동행위가 됩니다. 합동행위가 돼요. 합동행위. 그런데 이 정관의 기재사항이 뭐냐? 에? 문제가 쉬울 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에? 그거는 뭐야, 여러분? 그거는요. 그건 뭐예요? 목명사자 이사준이지. 목명사자 이사준, 이게 뭐예요? 목적, 명칭, 사무소지, 자산, 이사, 사무소지, 존립식이나 그 사유 이런 거 기재하셔야 돼. 그런데 이때 정관이 구속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관은 구속력이 없다 하셔야 돼. 왜? 이 정관은 자치법규에 불과하다는 판례입니다. 자치법규에 불과하다는 판례. 그 다음에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도 역시 정관을 작성하는데 재산 요거에 출연을 중심으로 결합된 단체이므로 재산에 출연이 있어야 돼. 그럼 부동산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하기 재산을 출연했을 때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48조, 186조, 187조 응용문제 중요합니다.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라고. 그런데 여기 정관도 구속력이 없고 자치법규에 불과하지만 여기는 사존만 기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무 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주된 사무소 본점의 소재지.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은 여기서 나오는 게 제일로 유명해. 정관. 그리고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뭐도 있어요. 뭐도 약관 이런 것도 있잖아. 약관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 약관은 여러분이 구속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 구속력이 있다고 해야 돼. 왜요? 약관이 법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법 규범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약관이 뭐예요? 법이 아니고 법 규범이 아니면 계약할 때, 대기업체와 계약할 때, 은행과 계약할 때, 보험사와 계약할 때 계약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 있는데 뭘까? 약관 뭐예요? 그렇지. 이거는 계약의 일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를 해줬다고 보므로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정관은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책 12페이지 보시면 7번 회사나 기타 단체가 그 조직과 구성원의 법률 관계 및 대내조 활동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규범은 자치법규입니다. 위임규범 아니에요. 관습규범 아니에요. 약관 아니에요. 불문법 아니에요.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어서 8번 넘어갑니다. 소비자 파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인의 채무가 과다할 경우 소비자 파산을 통해 부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맞죠? 2번 소비자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허가가 되면 세금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빚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틀렸지. 힌트 모두 언제나 반드시 동시에 다만 늘 항상 이런 말이라면 틀리는 게 훨씬 높아. 왜?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은. 2번 틀렸어. 3번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경제위기 등은 소비자 파산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죠? 4번 소비자 파산에서 채무자의 총재산은 채권자에게 공평히 변제된다. 맞죠? 5번 소비자 파산은 경제적
가탄시, 채권제, 변제, 강요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맞죠? 몇 번만 틀렸어요, 여러분? 2번만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똑같은 문제라도 2번 이상 반복하시면 응용력과 순발력이 생겨, 여러분. 예?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두 문제씩 차분히 풀어보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제 2강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